개새끼만도 못한 놈들! 어떻게 동맹국한테 이럴 수 있어? 기차역에서 뉴스를 보던 한 할아버지의 외침이었습니다. 미국 땅 한복판에서 한국 기술자 300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범죄자도 아닌데 양손이 결박된 채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대통령의 서명 한 장이 만든 참극이었죠. 그 순간 공장은 올스톱, 수십억 달러 장비는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은 한국만 잃는 게 아니다. 중국에까지 밀릴 수 있다. 동맹을 모욕한 대가 과연 누가 웃고 누가 무너질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피가 끓을 만큼 분노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인지 세상에 각인시킨 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화났다라고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더 크게 울려 퍼지게 만들 겁니다. 한국도 어차피 미국발 한참 아래에 있어. 우리 미국인들이 조지아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조치해. 한국 기술자들은 당장 내쫓아버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서명에 곧바로 사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 한복판에서 한국 기술자 300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범죄자도 아닌데 양손이 결박된 채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대통령의 서명 한 장이 만든 참극이었죠. 그 순간 공장은 올스톱, 수십억 달러 장비는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은 한국만 잃는 게 아니다. 중국에까지 밀릴 수 있다. 동맹을 모욕한 데가 과연 누가 웃고 누가 무너질까요? 오늘도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지혜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맥클린입니다. 2025년 9월 4일 아침 7시 30분. 백악관 집무실 문이 무겁게 열렸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색 펜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황빛 머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분당 130회로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국 기술자 300명의 운명이 이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작은 눈이 서류를 훑어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황금 펜이 종이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서명이 완성되는 그 순간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서명이 미국에게 치명타가 될 줄은요. 시계가 7시 50분을 가리켰어요. 이제 10분 후면 조지아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작전이 시작됩니다. 제 휴대폰에는 준비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엘리자 로웰 경제보좌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계속 경고했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 전문가들이라고요. 하지만 잭슨 크로울리 무역수석의 오만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때 크로울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한국 따위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는 그 말을요. 미국의 힘을 과신했던 거죠. 한국이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습니다. 8시 정각.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조지아 공장장 톰 워커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물씬 느껴졌어요. 배경에서는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김철수 배터리 기술팀장이 울면서 항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2년간 미국을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온 사람인데 말이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죠. 그 순간 제 양심이 찔렸어요. 하지만 국익이 우선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불과 30분 후 CNN 속보가 터졌어요. 조지아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 300명 집단 체포.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들의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김철수 팀장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라고 12년간 미국의 미래 에너지를 위해 일했다고 외치는 모습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세계가 미국의 힘을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에는 벌써 국제 언론들의 비난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BBC에서는 미국 동맹국 배신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CNN은 21세기 야만적 행위를 보도했죠. 가디언지는 기술 강국을 적으로 만든 미국이라고 혹평했어요. 불과 1시간 만에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제 비서 제니퍼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배터리 생산 라인이 모두 멈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아무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다룰 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들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배터리 전문가들이었던 거죠. 수십억 달러짜리 첨단 장비들이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거죠. 그들 없이는 미국의 미래 에너지 산업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생산이 멈췄다는 소식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자신의 발등을 찍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가진 동맹을 모욕하고 경제적 손실을 자초한 역사적 실책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을 쫓아낸 그 하루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 중 하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날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건드린 건 단순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었어요.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 거대한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 새벽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검은 SUV 차량 12대가 공장 주차장에 일렬로 섰어요. 차에서 내린 연방수사요원들의 검은 제복이 아침 햇살에 번뜩였습니다. 김철수 배터리 기술팀장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48살의 그는 12년간 이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아내와 두 아이가 애틀랜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는 미국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장 정문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경비원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표정도 어딘지 굳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배터리 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어동 3층에는 늘 활기가 넘쳤어요. 박영호 부팀장, 이민준 선임연구원, 최대한 배터리 전문가까지 모두 한국의 최고 배터리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앞서기 위해 절실히 필요했던 핵심 기술력의 보고였어요. 8시 15분. 갑자기 공장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어요. 평소 들어보지 못한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김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어동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수갑과 족쇄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한국 국적자들은 즉시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바닥에 엎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김철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2년간 미국의 에너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호 부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는 거냐고요. 하지만 요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어요. 한 명씩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손목을 조였어요. 김철수는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쌓아온 12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민준 선임연구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 평생 연구해 왔다고, 이 나라를 위해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하지만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어요. 가장 나이 많은 최대한 배터리 전문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61살의 그는 40년간 배터리 연구에 몰두해온 세계적 권위자였어요.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늘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요원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한 줄로 세웠어요. 총 300명이 쇠사슬에 묶인 채 공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을 연상시켰어요. 공장 정문 앞에는 언론사 카메라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CNN, ABC, MBC까지 전 세계 언론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김철수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김철수가 목 놓아 외쳤어요. 자신들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12년간 미국의 에너지 미래를 위해 일해왔다고요.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왔다고 절규했습니다. 그의 절규가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영호의 아내가 울부짖었어요.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고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공장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마치 화물처럼 트럭에 실렸습니다. 각자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민준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국이 이런 나라였느냐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느냐고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트럭 문이 닫히는 순간 김철수는 마지막으로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12년간 피와 땀으로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있는 그곳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공장 내부에서는 미국인 동료들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톰 워커 공장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
어떻게 차세대 배터리를 생산할지 막막했어요. 생산라인 관리자 마이클 존슨이 허둥지둥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한국어 배터리 기술 매뉴얼과 자료들만 화면에 가득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품질 관리팀의 제니퍼 스미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개발한 정밀 배터리 검사 시스템은 그들만이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계 앞에서 손만 빨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오전 10시 첫 번째 배터리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기계에서 이상 신호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만이 알고 있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노하우였거든요. 정오가 되자 공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평소라면 배터리 생산 소리로 시끄러웠을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첨단 배터리 장비들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어요. 톰 워커 공장장이 급히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하루도 배터리 생산을 할 수 없다고 보고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시각 한국에서는 밤 11시였어요. 김철수의 부모님이 CNN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한국 정부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외교부 장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세졌어요. 유럽연합은 미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일본도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성명을 냈어요. 미국은 순식간에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배터리 기술자들을 환영한다며 즉각 러브콜을 보냈어요. 미국이 버린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중국이 가져가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기술자들은 애틀랜타 공항 임시 수용소에 갇혔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국에서의 꿈이 하루 만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무너지는 건 미국의 에너지 미래라는 것을요.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과 함께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결정적 우위를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체포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데이비드 맥클린 상무부 차관보로서 조지아 배터리 공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애틀랜타의 풍경은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9시 공장 정문에 도착했어요. 평소라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연구로 분주했을 입구가 썰렁했습니다. 경비원들만 몇 명 서 있을 뿐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죠. 톰 워커 공장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나흘 밤을 못 잔 것처럼 초췌했어요.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배터리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평소라면 차세대 배터리 생산 소리로 시끄러웠을 공간이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오직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릴 뿐이었어요. 어동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자들이 일하던 곳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그들이 마시던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김철수 팀장의 책상을 살펴봤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설계도가 떠 있었어요.
한국어로 빼곡히 적힌 기술 자료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인 직원들은 아무도 이 자료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모든 배터리 기술 자료들이 암호 같았어요.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이 한국 기술자들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죠. 품질 관리팀 직원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밀 배터리 검사 장비들이 그저 커다란 철덩어리로 보였어요.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생산라인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화면에 뜬 배터리 시스템 에러 메시지들을 해석할 수 없었거든요.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차세대 배터리 조립 라인이었어요. 수억 달러짜리 첨단 기계들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박영호 부팀장이 개발한 세계 유일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워커 공장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흘 동안 배터리 생산량이 제로였다고 했어요. 하루 손실액만 2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기일이 다가오는 배터리 주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테슬라, GM, 포드까지 미국 전기차 업계의 거대한 주문들이 모두 위험에 처했습니다. 배터리 셀 생산 구역을 둘러봤어요. 이민준 선임연구원이 개발한 세계 최고 밀도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불량품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품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최대한 배터리 전문가가 담당했던 열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도와 충전 속도를 정확히 조절하는 노하우는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어요. 61살 노장의 40년 배터리 연구 경험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제가 직접 배터리 생산 라인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기계들이 돌아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몇 분 후 곧바로 멈춰버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며 배터리 시스템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현장 직원들의 표정이 절망적이었습니다. 20년간 일해온 베테랑 작업자들도 속수무책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중국을 앞서는 핵심 경쟁력이었어요. 배터리 성능 테스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있을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배터리 품질이 이제는 중국 제품보다도 떨어졌어요. 불량률이 0.1%에서 15%로 급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 독점성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개발한 핵심 배터리 기술들이 모두 그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특허권도 매뉴얼도 모든 노하우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연구개발팀 상황도 처참했어요. 차세대 고체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주도하던 혁신 기술 개발이 완전히 멈춰섰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온 긴급 전화였어요. 테슬라에서 배터리 공급 계약 취소를 통보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이어서 GM과 포드에서도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총 5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계약들이 한꺼번에 날아갔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의 CATL과 BYD가 우리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한국 기술자들까지 스카웃해간다면 배터리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상황이었습니다. 워커 공장장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다시 불러올 방법이 없냐는 간절한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송환 준비 중이었어요. 오후 3시 본사 임원진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CEO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이 제게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주가도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연일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배터리 기술력을 불신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직원들의 사기였습니다. 정리해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내보낸 대가로 미국인 직원들까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려고 한국인을 쫓아냈는데 결국 미국인들까지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완전히 복말이 전도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배터리 셀에 붙어 있는 한국어 메모지들, 정밀 조정을 위한 손글씨 자료들, 그들의 세심함과 전문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김철수 팀장이 남긴 배터리 연구 일지를 보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연구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박영호 부팀장의 기술 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외국인 기술자가 아니라 미국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개발한 배터리 안전 시스템 자료를 보니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이 기술은 세계에서 오직 그만이 알고 있던 독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최대한 전문가의 연구실을 둘러보니 배터리 소재 개발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40년간 축적된 그의 노하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공장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불이 꺼진 거대한 건물이 유령선처럼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로 활기 넘쳤던 그곳이 죽음의 침묵에 쌓여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미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 추방 사건이 미국 에너지 정책 전체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미국이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 완전히 뒤처질 위험이 커졌다고요. 한국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텅 빈 배터리 생산 라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미국의 에너지 미래도 없다는 무서운 진실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단순히 노동자를 쫓아낸 게 아니라 미국의 경쟁력 자체를 중국에게 넘겨준 셈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지 이틀 만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맥클린, 그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폭풍 같은 소식들을 마주해야 했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첫 번째 뉴스가 충격이었습니다. CNN 메인 화면을 가득 채운 헤드라인이었어요. 미국 세계 최고 배터리 기술을 스스로 포기하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BBC였어요. 21세기 최대 기술 자살골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미국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국무부, 재무부, 백악관에서 온 긴급 연락들이었어요.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유럽에서 왔어요. 독일 총리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가진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는 미국의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독일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죠.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 패권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어요. 유럽 전체가 미국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더욱 뼈아팠어요.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마저 미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동맹국 모독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어요.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화통신에서 미국이 스스로 기술 경쟁력을 포기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중국이 미국의 실수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가장 아픈 건 기술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어요. MIT 배터리 연구소 소장까지 나서서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자들을 추방한 역사적 우행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박혔어요.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미국 배터리 산업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어요. 배터리 관련 주식 시장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 배터리 기술자들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K배터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기술자들의 우수성을 다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배터리 기술력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버린 보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세상에 알리고 있었어요. 일본 언론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자들 없이는 미국 에너지 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모셔가려고 경쟁하기 시작한 거죠. 독일,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요. 폭스바겐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연봉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자동차 업계가 한국 배터리 기술자들을 모셔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버린 세계 최고 인재들을 일본이 가져가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중국이었습니다. CATL이라는 중국 배터리 회사에서 한국 기술자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보다 3배 높은 연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전날 대비 15%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결정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어요. 상원 의원들이 대통령 결정을 재고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내 분열 조짐이 뚜렷해졌어요. 민주당은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원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어요. 대통령의 무모한 결정을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어요. 상무부 내부에서도 제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엘리자 로엘 경제보좌관이 제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 기술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는 표정이었어요. 잭슨 크로울리 수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제 이름이 뉴스에 나올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케이블 뉴스는 더욱 자극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이 사건만 다뤘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미국의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소셜미디어는 더 무서웠습니다.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를 휩쓸었어요. 미국을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이제 알겠지? 한국 없으면 미국도 끝이야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도 나왔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톤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욱 위험 있어 보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I 테크놀로지까지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가장 큰 충격은 배터리 업계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투자 계획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미국 에너지 정책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로해줬지만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이 사건이 제 커리어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세계 최고 배터리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셈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하고 미국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정이나 자존심과 상관없이 현실은 냉정했어요. 가장 뼈아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거죠. 그 오만함의 대가가 바로 이 국제적 망신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고 배터리 기술 없이는 미국의 에너지 미래도 없다는 무서운 진실을 세상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 추방 엿새째, 백악관 내부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맥클린, 그날 아침 긴급회의에 소환되었어요.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만 가득했습니다. 지지율이 매일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엘리자 로웰 경제보좌관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처음부터 한국 배터리 기술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잭슨 크로울리 무역수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엿새 전만 해도 오만하게 한국을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트럼프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변명이었어요. 엘리자가 침착하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라고 처음부터 경고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제가 목이 메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예상이 빗나갔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줄, 국제사회가 이렇게 비판할 줄 몰랐어요. 잭슨이 갑자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짓말이었어요.
엿새 전 그의 오만한 모습이 생생했는데 말이죠.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트럼프의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어요. 경제팀과 안보팀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려는 추악한 모습들이었어요. 국무장관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그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동맹국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이 한국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강조하며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했어요. 재무장관의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배터리 관련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조업 관련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배터리 기술력을 불신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아픈 건 공화당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상원 의원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재선을 앞둔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하원에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까지 대통령 결정에 우려를 표했어요. 당내 결속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탄핵 논의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공격했어요. 언론의 압박도 거셌습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마저 비판적 보도를 시작했어요. 트럼프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는데 말이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사설에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전면 비판했어요.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 미국에게 독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집 기사까지 실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쳤어요.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들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해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공개 모임이 있었어요. 공화당 원로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도 의견을 구하러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원로 의원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전직 국무장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동맹관계 복구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더욱 암울했어요. 배터리 산업 경쟁력 회복에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빈자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였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술 인재에 대한 배타적 정책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잃은 것이 큰 타격이라고 분석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군부의 반응이었어요. 합참의장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펜타곤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CIA의 분석도 비관적이었어요. 중국이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의 세계 최고 배터리 기술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는 정보였습니다. 미국의 실수가 중국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었어요. 국가안보회의에서도 긴급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동맹국들의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했어요.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도 하나둘씩 입장을 바꿔가고 있었어요. 스티브 배넌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강경책을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백악관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졌어요.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서로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뉴스에 나올까봐 불안해했습니다. 동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제가 상무부 차관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은근히 비난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외출하기가 꺼려질 정도였어요.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모든 게 틀어져 버렸어요. 엿새 전만 해도 미국의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자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녀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자들의 중요성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거죠. 잭슨의 변절도 씁쓸했습니다. 함께 이 정책을 추진했던 동료가 이제는 저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정치판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한국 기술자들을 쫓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미래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가장 뼈아픈 깨달음이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강국이었어요. 우리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 기술력을 재평가하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 그들의 독보적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미국이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 완전히 뒤처질 위험이 커졌다고요. 한국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더욱 적극적이 되고 있었어요. CATL, BYD 같은 배터리 회사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버린 보물을 중국이 가져가는 상황이었어요.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배터리 회사들, 스웨덴의 노스볼트까지 모든 선진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모셔가려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파나소닉을 비롯한 일본 배터리 기업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어요. 미국의 동맹국들마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어요. 이 사태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인정하지 못한 역사적 오판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과거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도 일본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추방 2주일 후 제 책상 위에 충격적인 보고서 한 장이 놓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맥클린 그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첫 번째 줄이 제 눈을 강타했어요. 미국 생산비 47% 증가.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사라진 후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줄이었어요. 관세 25% 부과에도 한국 제품이 22% 더 저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건 관세가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숫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지아 공장 1일 손실액,
하루에 2천만 달러씩 날아가고 있었어요. 2주일이면 거의 3억 달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손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취소한 계약 총액이 50억 달러였어요.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300명을 쫓아낸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가장 참담했던 건 생산성 비교 자료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생산성이 미국 기술자들보다 3배나 높다는 분석이었어요. 단순히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실력 차이였던 거죠. 불량률 통계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있을 때는 0.1%였습니다. 지금은 15%까지 치솟았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 건 특허 현황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보유했던 특허가 250건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든 기술이 사라진 셈이었어요. 복구하는데 최소 10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 로엘 경제보좌관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어요. 가장 무서운 소식은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었습니다. BYD 전기차 수출이 갑자기 급증했어요. 미국이 자리를 비워준 틈을 중국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중국에게 시장을 내준 꼴이었어요. 독일과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우리 시장 점유율을 5%포인트나 빼앗아갔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쫓아낸 자리에 경쟁국들이 들어앉은 거죠. 주가 폭락도 심각했습니다. 관련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평균 30%나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미국을 완전히 불신하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려고 한국인을 쫓아냈는데 결국 미국인들까지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조지아 공장에서만 2,500명이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진짜 가치가 이제야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의 두뇌였던 거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의 기술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대학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의 입학 취소가 급증했어요. 미국 대학들의 수입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우수한 인재들까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가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투자 중단으로 미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급격히 커졌어요.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모든 데이터가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30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발표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에서 쫓겨난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책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이를 한국의 독립선언이라고 극찬했어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과 일본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버린 파트너를 모든 나라가 모셔가려고 경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스카웃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중국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준 꼴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미국의 완패였어요. 한국 기술자 300명을 쫓아낸 대가로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굳은 표정을 보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설명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참담한 현실이었거든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셈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이나 자존심과 상관없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장 뼈아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거죠. 그 오만함의 대가가 바로 이 숫자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없다는 무서운 진실을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 추방 한 달 후, 저는 데이비드 맥클린,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보고서를 들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우리가 저지른 역사적 실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제 발걸음이 연필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백악관 복도를 걸으면서 한 달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미국의 완벽한 승리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한국 따위는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굴욕적인 현실 보고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빛도 초조해 보였어요. 연일 떨어지는 지지율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표지를 본 트럼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 추방 사태 최종 분석 미국의 완전한 패배라는 제목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트럼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경제적 손실 규모가 적혀 있었거든요. 하루 2천만 달러씩 한 달간 총 600억 달러의 직접 손실이었습니다. 간접 손실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핵심을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없이는 미국도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보고서의 결론이었어요. 8일간의 참혹한 현실이 증명한 냉정한 진실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30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세계 언론들이 이를 한국의 당당한 독립선언이라고 극찬했다는 분석도 함께 있었습니다. 더욱 굴욕적인 현실이 이어졌어요. 중국 기업들이 추방된 한국 기술자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준 꼴이었어요. 미국의 자충수였습니다. 유럽과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의 폭스바겐, 일본의 도요타까지 모든 선진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모셔가려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버린 보석을 온 세상이 가져가고 있었어요. 가장 뼈아픈 부분은 한국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 굽신거리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거절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상황이었어요. 한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보장 없이는 어떤 협상도 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삼성, LG, 현대차까지 한국의 모든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미국 경제의 치명타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조지아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항공우주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트럼프가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오판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중국, 독일, 일본과 새로운 기술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 글로벌 네트워크였어요. 미국이 철저히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국 엔지니어들도 대거 이탈하고 있었어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던 최고 인재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 유학생들의 이탈도 심각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의 수입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미래의 혁신 인재들까지 놓치고 있었어요.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참혹했어요. 제조업 관련 주식들이 연일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제조업의 미래를 불신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언론들의 비판도 거셌습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지지 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탈자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제 개인적인 소감이 적혀 있었어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역사적 오판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깨달음을 적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보고서를 완전히 덮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시작한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그날 백악관을 나서면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분노는 정당했고 미국의 오만함은 여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김철수 팀장, 박영호 부팀장, 이민준 선임연구원까지. 그들은 10여 년간 미국을 위해 헌신했는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들을 배신했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키려다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 기반을 구축하게 만든 거죠. 완전히 역효과였습니다. 그날 밤 제 서재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도 없다는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제 한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오만함의 대가다. 제 정치 인생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진실을 마주했으니까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그리고 미국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이것만큼은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추방 석 달 후 저는 데이비드 맥클린
상무부 차관보직에서 사임하고 조지아 애틀랜타 외곽의 그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 혼자 서서 거대한 건물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이곳은 활기로 넘쳤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웃음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했었습니다. 지금은 유령 공장이 되어버렸어요. 창문마다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선이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김철수 팀장이 쇠사슬에 묶인 채 절규하던 모습, 박영호 부팀장이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요. 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줬어요. 공장 내부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첨단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어동 3층으로 올라갔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던 그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김치 냄새는 사라졌지만 한국어로 적힌 메모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팀장의 자리에 앉아봤어요. 컴퓨터는 꺼져 있었지만 화면에 지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12년간 이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아내와 두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을 텐데 이제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영호 부팀장의 연구 노트도 그대로 있었어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국을 위하여라고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민준 선임연구원의 자리도 둘러봤어요. 벽에 붙어 있던 가족 사진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대한 기술자의 사물함도 열어봤어요. 61살의 그는 은퇴 후에도 미국에 남고 싶어 했던 분이었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곳의 모든 기계, 모든 시스템이 한국 기술자들의 손길을 거쳤다는 것을요. 그들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되는 건 그들의 진심을 몰라봤다는 것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국을 사랑했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어요. 톰 워커 전 공장장을 만났습니다. 그도 결국 해고되어 새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제니퍼 스미스 전 품질관리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술자들로부터 배운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의 세심함과 전문성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마이클 존슨 전 생산라인 관리자는 더욱 솔직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인정했습니다.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공장을 나서면서 주변 상가들을 둘러봤어요. 한국 식당, 한국 마트, 노래방까지 모두 문을 닫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가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도 지나쳐 봤어요. 한국 아이들이 많이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교육의 다양성도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뉴스를 봤어요. 한국의 근황을 다루는 보도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300조 원 투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추방된 한국 기술자들은 본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최고 대우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단 8일간의 억울한 경험이 오히려 한국 기술자들의 가치를 재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어요. 김철수 팀장은 삼성에서 임원으로 스카웃됐다고 했습니다. 박영호 부팀장은 LG에서 연구소장이 됐어요. 이민준 선임연구원은 현대차에서 핵심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기술자는 정부 자문위원이 되어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의 40년 경험이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버린 보석들이 한국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유럽과 일본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우회하는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최고 대우로 스카웃하면서 기술력을 급속히 향상시키고 있었어요. 미국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한국의 수출 급증이었어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다변화한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K-팝, K-드라마, K-푸드까지 한류 열풍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제조업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대체할 인력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인력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대학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의 급격한 감소로 연구 역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미래의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 중 하나로 기록될 것 같았어요. 제 개인적인 몰락도 가속화됐습니다. 어떤 기업도 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자 추방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혔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장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말 후회되는 건 한국과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몰라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파트너였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선진국이었고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기술자 300명을 쫓아낸 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었다. 우리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가 낳은 역사적 참극이었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없다는 진실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국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한국의 위대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버님, 어머님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클릭이 큰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